오늘은 여러분들 좀 뭐 쉬울 수도 있고요. 뭐 그간의 우리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들,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들 쭉 해오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좀 친숙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 첫 시간에 우리가 AI 스피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 시리가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인공지능 그 뭐야 스피커는 이제 우리가 기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돌아가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그러니까 언어를 이해하고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대화가 가능한 또는 장문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말을 잘하고 사람보다 더 글을 잘 쓸 수 있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최근에 GPT-3라는 인공지능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요. 또 소위 말해서 이러한 형태의 알고리즘을 활용한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 챗봇. 여러분들 챗봇은 많이 사용하죠. 뭐 금융기관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건. 근데 그거는 이제 아주 이제 낮은 단계에 그냥 일반적으로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대답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인공지능 챗봇은 나름 자율적인 판단 기능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의 질문과 다양한 형태의 상황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자율성을 갖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상호 교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수업 시간에는 또 특별히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인공지능 챗봇을 불교하고 이렇게 결합했을 때,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막연한 얘기보다도 구체적인 선례 또는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불교가 어떤 역할을 또 불교가 어느 정도의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지 하나의 사례를 갖고 이거 논문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 2017년도였었고요. 근데 그 논문의 일부 내용인데 우리 불교의 특히 이제 우리 동아시아 전통에서의 선 전통, 그러니까 선불교에서 나오는 다양한 형태의 선어록들이 있습니다. 그 선어록을 우리가 흔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분류를 잘 해서 사람들이 심리 상담할 때 심리 상담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한다. 근데 물론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처럼 상담 심리를 하는 사람이 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여러분을 대신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그게 꼭 여러분들 뭐 앞으로 원하는 일자리를 뺏는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마치 의사들 요번에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의료 인공지능을 공부했지만 그 의료 인공지능이 뭐 곧바로 무슨 인간 의사의 휴먼 터치를 하는 인간 의사를 필요 없다고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감안을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아이디어인 거죠. 예.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드리게요. 달마라고 아시죠? 달마의 안심법문 들어보셨어요? 뭐 우리 불교 전공자들이나 불교 뭐 스님들이 너무나 익숙해서 좀 상투적일 정도로 흔한 비유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 분들한테는 그렇게 또 흔한 비유가 아니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달마의 안심법문이라고 이렇게 그림이 이제 절에 가면 볼 수 있는 벽화죠, 그죠? 이 등을 돌리고 벽을 바라보고 있고 이 토굴 안에서 수행 정진을 하고 계시죠. 이분이 이제 소위 말해서 초조 달마입니다. 달마 대사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집에다 달마도 있죠? 그 달마도의 달마 맞습니다. 왜 그렇게 뭐라 그러죠? 험상궂게 됐는지 험상궂고 되게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것도 이제 다 유래가 있어요, 사실은. 인도에서 부처님이 깨닫고 난 다음에 그 깨달음의 핵심 내용들을 당대 가장 어떻게 수행력이 뛰어난 스님들한테 그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렇게 건네집니다. 마치 우리가 촛불을 건네듯이 계속 지혜의 등불이 전전 이렇게 세습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도 땅에서 28명의 깨친 자가 나왔다 그래요. 부처님이 인가할 정도의.
님 당시에 생전에 제세시에 깨달았던 내용과 똑같은 수준의 깨달음을 이해했던 그런 수준의 그 깨달음을 알고 있었던 체득했던 그 28명의 조사, 그 이제 흔히 한자로 조사라 그러거든요. 영어로는 패트리악이라 그러고 그 깨달은 자들이 28명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28번째가 바로 우리 달마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태생이 어디겠어요? 원래 중국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인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인도로 중국으로 인연이 있어서 건너갑니다. 그 뭐 속설에 의하면 가랑잎 하나를 타고 갔다는 신동력으로 있는데 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리해서 들으시고요. 어쨌든 들어간 거예요. 중국으로 우리 달마 스님께서. 근데 그 뭐 좀 다른 얘기는 하지 말죠.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가서 양무제도 만나고 그래서 뭐 그때 양무제가 물어보죠. 제가 얼마나 많은 절을 짓고 그 당시 황제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절을 짓고 얼마나 많은 스님들을 공양하고 했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인도 땅에서 제일 가는 스님이 온다 그러니까 황제가 친히 만나러 나간 거예요. 근데 막상 딱 얘기를 딱 하려고 보니까 이 황제는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자기가 중국 땅에서 얼마나 불법 홍포를 위해서 자기가 애를 썼기 때문에 큰 스님 온다 그러니까 좀 자랑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물어본 거죠. 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절을 지어드렸고 스님들을 공양했기 때문에 그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제 예상과 달리 우리 달마 대사께서 뭐라고 얘기해 버리죠? 그냥 무라고 해버린 거죠. 뭐 중국말은 우 이렇게 얘기했겠죠.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사실 선문답이었을 텐데 양무제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 뭔가 이해의 한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되게 섭섭했겠죠. 어쨌든 간에 좀 칭찬해 좀 외교적으로 좀 이렇게 접대성 멘트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렇게 해버려 갖고 했는데 여차저차해서 우리 달마 스님이 당장은 내가 지금 중국에 건너왔지만 뭐 인연이 아직 아니다 싶었는지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소림사 있잖아요. 샤오린스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소림사 근처에 그 뒤에 산에 야산에 저렇게 토구를 파고 들어가서 9년 동안 면벽 수행을 했다 그럽니다. 무려 9년 동안을. 근데 이제 사람들이 소문은 다 났죠. 대단한 도인이 인도 땅에서 여기 와 계신데 사람도 안 만나주고 오직 참선만 하시더라. 저렇게 벽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소문은 많이 났는데 가서 대화를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뭐 있어봐야 가르침을 받을 뭐가 없었죠.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스님이 해가 스님이라고 해요. 해가 스님. 이 해가 스님이 가서 젊었겠죠. 굉장히 젊었겠죠. 그래서 자기도 이제 불법을 공부하고 깨달음에 대한 열망이 있으니까 가서 이제 법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봐 주질 않잖아요. 그죠? 스님에도 뭐 아예 뭐 냉담하게 대꾸도 안 하고 뭐 미동도 안 하니까 그러기를 뭐 며칠을 해도 뭐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화가 난 거죠. 열 받아갖고 이제 말 그대로 지금 보시면 좀 무서운 얘기지만 자기 왼쪽 팔목을 저렇게 자른 거예요. 잘라서 그 잎에 싸서 그 유명한 우리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편의점에 많이 있는데 그 나무가 있어요. 불도화처럼 생긴 그 중요한 나무가 있는데 아니 그 식물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잎에다가 싸서 이제 공양 올린다는 의미로 지금 저렇게 잘 보시면 보이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전등록이란 이름이 전등록이에요. 선어록 중에 전등록. 더 정확히는 경덕 전등록이라고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촛불을 마치 불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넘겨주듯이 그 깨달음, 지혜 등불이 넘겨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할 전자, 불등자 써갖고 그래서 불을 이렇게 전해줬다. 근데 그 불을 전해준 깨달음을 전해준 그 모든 계보 28번 넘어서 또 중국 땅에서 6명까지를 쭉 그런 것들이 이제 적혀져 있는 게 전등록에 이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뭐 여기서 이제 눈이 막 내렸는데 무릎까지 밟히는데 해가가 무릎을 꿇고 뭐 팔을 잘랐더니 뭐 선열이 낭자해서 뭐 눈 위에서 뭐 이렇게 굉장히 좀 미학적으로 이렇게 좀 풀이를 해요. 어쨌든 그때 이제 해가가 달마 스님 앞에 여쭙죠. 달마가
밖에 하도 뭐 팔 자르고 막 이러니까 막 난리 피우니까 시끄러워서 이제 그때야 이제 쑥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해가가 이제 얘기를 하죠. 스님,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딱 하니까 우리 달마대사 뭐라 그랬어요? 그 마음을 내놔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해가가 아니 마음을 그걸 어떻게 내놓습니까? 이렇게 딱 반문을 하니까 그 순간에 이제 달마가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이미 내 마음을 너의 마음을 편안케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마음을 편안케 했다는 순간 해가는 뭘 깨달은 거예요? 이 마음의 감정이라는 것, 내가 고통스럽다는 것, 내가 혼란스럽다는 것, 내가 번뇌가 가득 찼다는 그 모든 생각들이 어떻다? 실체가 없는 건데, 그렇죠? 실체가 없는 건데 고정되거나 확정되거나 이렇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닌데 마치 내 마음속에 그게 무슨 물체처럼 들어와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내 스스로 생각을 했다는 그 오류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죠? 크게 자각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송합니다. 이미 너를 편안케 했노라 하는 순간 말도 떨어지기 전에 달마대사의 의도를 간파한 거죠. 그러면서 이해한 게 아니라 진짜 온몸으로 이 큰 깨달음이 온 거죠. 그래서 달마가 공부하고 열심히 수행했던 그 법이 이 해가 대사한테로 넘어갑니다. 그게 제2조 해가 스님 이야기예요. 여기까지도 재밌죠. 그래서 6번까지 내려와요. 6조 해능까지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은 무슨 뭐 이야기 강좌가 아니고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미 나는 너의 마음을 편안케 했다. 근데 이미 찾아온 내담자, 그러니까 해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담하면서 나는 뭔가에 구속돼 있다. 나는 뭔가에 속박돼 있다. 내가 힘들다. 뭐 이런 감정 상태를 토로하는 건데 그래요. 그러면 어느 병원에 가보세요.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어떤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달마 스님은 어떤 식으로 그 문제에 접근한 거죠? 아예 그 문제를 해소해버리죠. 해소. 그렇죠. 그 해결하고 해소하고 어떻게 달라요? 해결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물어왔을 때 그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거죠. 해답을 주는 건데 해소라는 것은 뭐냐면 아예 그 질문, 그 문제 자체가 애초에 문제가 성립될 수 없음을 드러내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너의 질문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너의 질문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에 어떻다? 그 질문에 실체가 없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대답을 구했던 해가의 마음 그리고 내담자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방식으로 더 큰 해방, 더 큰 자유를 얻게 하는 거죠. 조금 어려울 수 있으면 이런 얘기 들어볼까요? 저희들 그 뭐 이야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졸리기도 하니까 잠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산 중에 스님이 두 분이 사셨는데 그 두 분의 스님이라는 것은 한 분은 노스님, 하나는 동자승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도량 청소를 마치고 있는데 이 꼬맹이 동자승이 할 게 없으니까 마당에 앉아서 나뭇가지로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노스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동자승 주위로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원을 이렇게 쭉 둘레를 둘러서 원을 그렸어요. 땅바닥에 대고. 그러니까 동자승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딱 노스님 보면서 이거 뭐 하시는 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노스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그 이 원 밖으로 나와도 내가 30대를 때릴 거고 네가 그 원 안에 머물러 있어도 30대를 때릴 거다. 이렇게 이제 선문답을 딱 한 거예요. 물론 애기니까 그거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가 나와도 30대, 거기 가만히 앉아 있어도 30대.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동자승이 어떻게 할게요?
쓱 일어나더니 발로 벅벅벅벅 하면서 태연하게 그 원을 지어버리더라 이거죠. 그 얘기가 뭐예요? 물론 선문답이긴 하지만 그 노스님이 제기한 문제, 내 그 동자승 앞에 낸 문제 자체가 어떻게 됐다? 아예 문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선을 지워버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상징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불교는 부처님 항상 그러세요. 보면 대부분의 에피소드들도 그렇고 모든 이런 선오록에서도 보면 이따가 제가 끼싸 꽃다미 고타미 얘기도 잠깐 얘기해 드릴 건데 문제를 뭐 들고 오면 그래서 막 급히 아주 명쾌한 해답을 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애초에 그 너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줘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물어본 사람, 그 고통, 문제 때문에 쩔쩔맸던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자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런 효과들은 보면 우리 심리 상담할 때라 이런 데도 오히려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선오록에 나와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요즘 뭐 인공지능 스피커도 저게 뭐 말을 한다고 흔히 얘기하지만 말을 한다는 거는 그 이제 밖에 이제 외향적으로 표출된 부분들이고 기본적으로 뭐라는 거죠? 저기에 방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스피커는 어떻게 하면 똑똑해질까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똑똑해지겠죠. 그래서 모든 말들에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시리라 같은 이 아이폰에 설치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꾸 얘기하면 할수록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해집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 또 특화된 대답들을 잘 해주죠. 그럼 뭐냐 하면 그쪽 알고리즘으로 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사가 있는 것, 뭐 여러분들이 그림에 관심이 있다면 그림에 대해서 계속 데이터가 쌓이고 그런 데이터를 스스로 알아도 또 학습하고 습득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하는 데서 굉장히 똑똑한 정보 수집을 해갖고 대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 최근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챗봇이라 그럽니다. 잘 아시다시피 챗봇이란 얘기는 채팅하다고 할 때 우리가 제잘제잘 거린다 그러잖아요. 우리 잡담하다 할 때 챗, 그리고 로봇이라고 할 때 우리 그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 이런 알고리즘 로봇도 있는데 여러분들 로봇이라 그러면 항상 이제 팔 다리가 있거나 팔 다리가 없더라도 어때요? 최소한 우리 집에 청소기처럼 바퀴라도 달려있는 로봇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 로봇은 꼭 어떤 신체를 갖고 있는 어떤 바디를 갖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알고리즘 그 자체로도 이 봇이라는 로봇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해요. 그래서 꼭 그 신체를 갖고 있다, 바디를 갖고 있다 여부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철학적으로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 84,000 대장경의 해인사에도 있지만 그 내용들이 어떤가요? 우리 부처님께서 누군가 찾아오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법을 구하거나 어떤 가르침을 구하면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 뭐 초등학생 찾아왔을 때 하고 또 대학원생 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찾아왔을 때 하고 똑같은 문제인다 하더라도 그 대하는 방식들이 어떻게 한다? 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잘 배우면 잘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한테 못 배운 방식으로, 어쩌죠? 거친 사람한테는 또 그 거친 사람의 필요한 방법으로, 또 우유부단한 사람은 또 우유부단한 방식으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리스판스를 그렇게 알아서 맞춰서 하더라. 그게 뭐죠? 대기설법이라 그래요. 대기라는 것은 대할 때자에 그 깃을 기자를 써서 그 사람, 여러분 긍기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은 총명하고 똑똑한 레벨에 맞는 일종의 가르침을 주는 거고, 좀 머리가 아둔하고 정신 못 차리는 애들은 또 그 정신 못 차리는 레벨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이제 전문 그 불교 어록에서는 대기설법을 해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어떻다? 마치 배 아픈 사람한테 배 아픈 약을 주고 다리가 아픈 사람한테 다리가 아픈 약을 주듯이 응병여약, 그죠? 그 병에 해당되는 그 약을 주듯이 어떻게 한다? 상담을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표현으로 하면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한다? 대기
그 사람의 근기, 그 사람의 속성이나 체질이나 그 사람의 기질에 맞게끔 맞춤형 설법, 맞춤형 상담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마치 어떻다? 그때그때 아픈 곳을 치료해주는 응병, 그 응병에서 약을 주듯이 여약하듯이 한다. 그래서 부처님 설법은 흔히 다양한 형식으로 우리가 요약하고 압축해서 표현하지만 대기설법을 하셨다. 그리고 또 응병여약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즉슨 뭘까요? 우리 경전에도 굉장히 많은 형태의 똑같은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근기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침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겠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찾아왔을 것이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그 기질과 체질에 맞게끔 설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응병했듯이 우리가 뭐 종합병원도 마찬가지지만 머리 아픈 데서 발끝에까지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질병이 있겠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다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준다는 것은 맞지만 그 아픈 곳이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치료법도 너무나 다양해지더라. 그래서 우리 84,000대장경에 나와 있는 부처님의 설법의 내용들은 하나같이 다 어떻다? 데이터의 보고다 이거죠.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 너무나 많은 에피소드, 너무나 많은 가르침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동일할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하나의 제시해주고 싶은 우리가 불교가 인공지능 시대인데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뭐 열심히 뭔가 하고 우리가 불교하고 인공지능하고 좀 비슷하다며 뭐 아니면 뭔가 통찰을 줄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선어록만 따지면은 우리가 아까 쭉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그래서 심리치료, 상담 심리치료에 한번 활용을 해보자. 뭐 이런 이제 목적을 갖고서 선어록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데이터화 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볼 때 그 선어록의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꼭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뭐냐면 분류하는 게 중요해요. 분류하는 게 아무리 뭐다고 비단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라 그러죠? 써야 그런 말 하죠. 어때요? 우리 데이터가 아무리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데이터라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 분류가 돼야 된다. 분류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다? 우리가 엔지니어들한테 이런 정도의 통찰은 던져줄 수 있어야 엔지니어들이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인공지능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요즘에 나오는 딥러닝은 뭐다? 엔지니어들이 따로 필요하지가 않아요. 알고리즘을 누가 해줘? 딥러닝이 알아서 해줘요. 그래 여러분들은 뭐만 얘기해 주면 된다? 이렇게 저렇게 분류해줬으면 좋겠어. 그래 말로 하면 말로 다 알아들어서 그 코딩을 다 해줘요. 인공지능이 딥러닝은. 과거처럼 여러분들이 다 무슨 그 컴퓨터 공학과 뭐 대학원생이 돼야지 알고리즘을 짜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말만 하면 알아서 짜줘요. 딥러닝은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지금 바뀌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좀만 관심 가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공지능이 다 시킨 일은 잘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이 창의적으로 이걸 어디다 활용할까라는 걸 먼저 인공지능이 답을 갖고 접근하진 않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그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제시하는 것은 상담 치료에서 우리 선어록들의 방대한 양의 이야기들 그 선문답들을 데이터로 활용해 보자. 그리고 그 활용할 데이터를 처음에 우리가 하는 작업은 뭐다? 일단 분류를 해보자. 그래서 내가 분류를 해본 게 뭐냐면 세 가지로 총 분류를 해봤어요. 첫 번째, 해소 알고리즘. 그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어록이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했을 때 한 카테고리, 한 범주로 묶을 수 있는 게 뭐였다? 뭔가 문제를 갖고 오면 부처님도 그랬고 아까 우리 달마 스님도 그랬듯이 해소시켜주는 방식으로 그 찾아온 사람들을 제접을 하더라. 치료해 주더라. 치유시켜 주더라 이거예요. 그 방식은 아까 얘기했죠. 해가가 찾아왔을 때 우리 달마 스님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줬죠? 네가 아프니까 아이고 안 됐구나 하면서 이런 얘기 안 하죠. 애초에 너가 문제도 아닌 문제를 지금 갖고 왔다라는 것을
자각시켜주는 방식을 총하잖아요. 문제 자체를 지워버리잖아요, 아예. 그죠? 그게 해소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런 방식은 굉장히 유사한 방식은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도 그 비슷한 형태의 선문답을 하게 되는데요. 뭐 그 내용들이 대부분 저런 방식하고 유사해요. 애초에 너가 갇혀 있지 않은데, 애초에 너가 묶여 있지 않은데 왜 네가 답답함을 느끼고 왜 네가 속박됐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방식의 에피소드들, 그러한 형태의 상담 내용들, 기법들이 있더라. 그거를 해소 알고리즘이라고 저는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묶어보고, 두 번째는 은유 알고리즘이라고 있어요. 은유 알고리즘이라고 있는데 은유 알고리즘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중국의 대표적인 어마어마한 선사 중에 마조 도일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마조 스님이 있었어요. 근데 마조 스님이 어느 날 이제 이런 이제 이런 한거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덥지만 이제 참선을 해야겠다 해서 혼자 토굴에 앉아갖고 저런데 딱 정자에 앉아갖고 열심히 참선하고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스승이 딱 찾아온 거예요. 스승이 누구냐 하면 그 스승도 굉장한 분이었죠. 남학 회양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딱 왔는데 제자인 마조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참선하고 있었잖아요. 정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들어오더니 제자한테 말을 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데도 뭐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보면 모르십니까? 참선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가 칭찬받을 줄 알고 그래? 열심히 해라 하면서 아무 말씀도 없이 마당에 딱 나오시더니 옆에 있던 벽돌을 하나 집어들고 앉아갖고 벽돌을 막 돌에다 가는 거예요. 부싯돌처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조 스님이, 제자인 마조 스님이 듣기에 참선해서 좀 집중하려 그러니까 계속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기릭기릭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지 못해갖고 얘기하죠. 스승한테, 그 남학 스님한테, 회양 스님한테 묻기를, 스님 도대체 지금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뭐라 그래요? 그 제자가, 스승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지금 돌을 갈아서 뭐 한다? 옥 거울을 만들려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자가 듣고 보니까, 마조 스님 듣고 보니까 좀 황당하잖아요. 아니 스님, 그 벽돌 간다고 그게 옥 거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학회양 스님, 스승인 남학 스님 한다는 얘기가, 아니 이 돌 갈아서 옥 거울을 못 만드는데 어떤 놈은 가만히 앉아갖고 참선하면서 부처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나 이거나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조도일이 또 거기서 진짜 선이라는 게 그렇게 외형적으로 참선한다고 다리 꼬고 앉았다고 선이 아니라 그 이제 상이라는 거를 이제 아주 한 방에 맞은 듯이 알게 됐죠. 그때 우리가 그 이야기만 쫓아갈 게 아니라, 그때 우리 남학 스승이 갈았던 벽돌, 그 벽돌이 상징하는 게 바로 은유하는 거죠. 뭘 은유해요? 우리가 잘못된 관념 속에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 우리가 깨달으려고 그러면 무조건 참선, 좌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그 고정된 생각, 그 스테레오타입 되어 있는 그 생각들을 깨는 거예요. 그 벽돌이 의미하는 바가, 그죠? 그걸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말할 때 그 명사, 그러니까 그 사물인 벽돌이 그러한 형태의 우리의 어리석음을, 또 무명을 상징하는, 은유하는 하나의 도구로 쓰입니다.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미리미리 지금 다 얘기해 버리면 부처님 당시에 이런 사례가 또 있어요. 이렇게 어떤 사물이나 도구를 통해서 부처님이나 선사들이, 스승들이 뭔가를 은유하는 방식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굉장히 많지만 부처님 당시에 끼사 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하도 말랐고 볼품이 없어서 그쪽 빨래어로 끼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말라깽이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하나 유일하게 늦게 얻은 아들이 있었는데 아기가 있었는데 아기가 여차저차해서 병에 걸려서 아기 유아였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일하게 믿고 있었던 아들이 죽으니까 아기가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끼사 고타미는 세상이 다 끝난 걸로 생각을 해서 울고불고 맨날 며칠 하다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거의 뭐 광기에 사로잡혀서 이 마을 저 마을 댕기면서 막 이렇게 실성을 한 듯이 돌아다닌 거죠. 하다가 부처님께서 아주 대단한 분이시라고 하니까 그 애 시체를 갖고 와서 부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당신이 이제 그렇게 대단하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니 우리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다 아시겠지만 알았다. 참 가련하구나. 좋아. 근데 살려낼 방법이 있는데 마을에 내려가서 그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 갖고 어때요? 이 집에 단 한 번도 가족 중에 누가 됐든 간에 죽은 사람이 한 번도 없었던 집이 있다면 거기서 겨자씨를 하나씩 얻어오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키사코타미는 방법이 생겼다고, 유일한 희망이 생겼다고 해서 또 부처님 말이니까 믿었죠. 그래서 완전히 신나갖고 마을에 내려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그 사실을 묻고 겨자씨를 얻으려고 했는데 어떻다? 신나서 갔지만 어느 집에서도 죽음을 맞이해 보지 않은 집은 단 한 집도 없더라. 결론은 뭐다? 겨자씨를 한 톨도 얻지 못하고 거의 체념하고 다시 또 부처님 계신 곳으로 돌아오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그때 이제 죽음과 무상에 대한 법을 설하십니다. 그러면서 키사고타미가 큰 깨달음을 얻고 이제 비구니가 되고 또 큰 깨달음을 얻게 됐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겨자씨가 상징하는 은유하는 그 내용들,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죠, 불교에서는. 근데 보세요. 키사코타미가 그렇게 왔을 때 어떻게 하지? 뭐 어떻게 신통력으로 살려볼까?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죠. 죽음에 대한 통찰, 죽음을 똑바로 바라보려고 하는 붓다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형식의 사이비 종교처럼 뭐 이렇게 장난치거나 그러지 않죠. 오히려 죽음은 누구한테나 일어나는 것이고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고 여기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순서가 없이 결국 죽음이라는 것, 나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시킴으로 인해서 키사코타미가 울고불고 실성하고 광기를 부리고 하는 것들이 어떻다? 알고 보면 그 근원적인 실체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는 너무나 큰 좌절과 실망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여기서는 겨자씨를 통해서 겨자씨를 구하러 오라는 식의 그 은유를 통해서 그 가르침을 이제 설파해 주는 거죠. 마치 동자승이 일어나서 그 원을 지워버리듯이 키사코타미가 고민했던, 좌절했던, 슬퍼했던 그 내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실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크게 자각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떻게 위로하고 어설픈 위로, 값싼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끔 만들어줘 버리는 거죠. 이게 누구나 다 겪는 문제고 죽음의 속성이 그렇고 단지 나는 그 죽음이 빨리 찾아왔을 뿐이다. 그 고통이 물론 그 비탄과 그냥 말을 할 정도로 표현할 리 없겠지만 그게 자기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 은유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으로 또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형태, 또 그런 형태가 반복적으로 상당히 많이 제시됩니다. 경전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가 화두 알고리즘이라 그랬죠. 화두는 뭐 여러분들 다 아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또 우리 아까 양무제가 달마 스님이 처음 중국 땅에 찾아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 공덕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그런 얘기들. 근데 그것은 뭐다? 다 화두인 거지 사실은. 그게 뭐 꼭 그 안에 진짜 액면 그대로 말 그대로 그게 의미를 갖는 건 아닙니다. 근데 소위 말해서 상근기 중생이라고 표현할까요? 아주 예리하고
총명하고 수행력이 많이 된 사람들은 언어의 경계, 언어가 우리가 사유 분별하는 수준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가 필요하다? 그냥 저런 형태의 방과 할, 그러니까 한 대 때리거나 아니면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은 뭐다고? 저렇게 화두를 크게 던지면서 그 자각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 끼싸 꽃다미가 그랬듯, 아마 우리 해가 스님이 그랬듯, 그 누구 우리 모든 금생에 깨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그 화두를 통해서 한순간에 완전히 세상을 바르게 인식하게끔 국면 전환을 시켜주는 거죠. 인식의 큰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마치 옛날 우리 깨달은 스님들은 깜깜한 방 안에 들어와서 더듬으면서 뭐 또 어디 스위치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발에 뭘 걸리고 막 갑자기 불안해지고 어디 걸려 넘어질까 봐 발 한 자국도 못 대고 하는데 갑자기 방이 확 환해졌을 때 그런 느낌이라 그럽니다. 그 깨달음이라는 게. 그죠? 우리가 서서히 밝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방에 그냥 팍 환해지는 거죠. 근데 그 차이는 어떻다? 우리가 그 깜깜했을 때 그 공포와 두려움과 어떻게 막 더듬거리면서 심지어 우리가 익숙한 방 안에서도 그런 느낌이잖아요. 불이 안 켜지거나 그러면 하물며 생소한 공간은 더욱더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다 그런 건데 깨달음을 통해서 마치 환하게 켜진 방에 있는 것처럼 이제 모든 게 제대로 보이는 거죠. 모든 게. 이전에 껌껌하고 예전에 뭐 이런 카메라에 불과한 건데 이것을 마치 무슨 귀신처럼 보이고 막 이게 다 어떻다? 불 켜지기 전에 어때요? 다 만져보거나 봤을 때 사람 형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막 보기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가 불을 켜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거 보고 무섭다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좀 병원에 가봐야 돼요. 그때는 화두의 문제가 아니야. 그건 의학적 접근이 필요하고 어쨌든 우리가 불을 켜졌을 때는 사리를 보이는데 그때 보이는 것은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도 뭐라고 표현하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무슨 뭐 그냥 뚱딴지 같은 소리도 아니고 그 말을 또 뜻을 이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떻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다가 지금 보니 어떻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여실직연 있는 사물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왜곡되거나 굴절되지 않고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뭐라 그러죠?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깨달음은 삼매에 들어서 선정에 들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예를 들면 어떤가요? 우리 여러분들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인사 같은 경우에 해인이라는 말이 어떻게 유래됐는지 아세요? 우리 해인사 많이 하잖아요. 해인이라는 말이 해인, 해인이라는 말이 바다 해자의 도장 인자예요. 바다 해자의 도장 인자인데 그 화엄경에 그 보살들의 깊은 수행을 통한 삼매 중에 해인 삼매라는 경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해인 삼매라는 경지를 따다가 해인사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왜냐하면 해인사가 우리나라 대표 화엄 10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화엄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건축으로 사찰 건축으로 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축물이 어떻게 했어요? 곳곳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전부 다 화엄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담아내는 거죠. 건축을 통해서 화엄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해인이라는 것 말이 좀 이상하죠. 바다 해자하고 도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데 성가에서나 불교에서는 그 우리 마음이 어떤가요? 우리 이 순간에도 지금 끊임없이 요동치고 끊임없이 동요하고 끊임없이 집중 못 하잖아요. 빨리 끝나서 오늘 가서 뭐 먹지? 오늘 누구 만나 이랬는데 수업 제대로 빨리 끝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계속 가스불은 잠그고 왔나? 아니면 뭐 누구 잤나? 카톡 온 것 같은데 여러분 안 왔어. 뭐 광고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쓸데없는 생각들 막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떻다? 한순간도 우리 마음은 고요한 적이 없어요. 큰 물결은 큰 물결대로 어떤 때는 화나고 누가 밉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막 경랑이 일고 막 폭풍우처럼 또 어떤 때는 잔잔하고 아무 일도 없지만 없는 대로 또 어땠나?
그런 식으로 뭐 쓸데없이 막 이렇게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언제 끝나나 뭐 이런 생각을 막 안 해도 될 생각들 막 하죠. 잔물결이라도 꼭 일어난다 이거죠. 그죠? 그게 어떻다? 마치 여러분들 바다는 어때요? 바다가 물결 조금도 없는 바다 본 적이 있나요? 마치 호수처럼. 호수도 심지어는 항상 물결이 일렁이죠. 근데 바다는 분명히 본질적으로 우리 중력과 인력이 있어서 분명히 물결이 일 수밖에 없고 일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바다가 계속 일렁인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비유할 때 마음에다가 자꾸 비유를 합니다. 선어록에서는. 우리 마음과 같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해인 산매에 들면 고도의 집중 상태와 몰입 상태에서 깊이 선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어떻게 되죠? 마치 호수처럼 또는 그냥 그릇에다가 물 담아 놓은 것처럼 조금의 일렁임도 파도침도 없이 잔잔해지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면 그것은 마치 어떻다? 마치 바다에서 파도 하나 일지 않고 잔물결 하나 없이 그대로 물결이 가만히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달이 떴어요. 달이 뜨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항상 마음이 일렁이고 파도가 치면 달이라는 그 동그란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나요? 물 위에 이그러지고 왜곡되고 굴절되게 보이죠. 계속 물결 치니까. 근데 아까 해인산매처럼 고요해지고 산매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조금의 일렁임이 없으니까 달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비추죠. 어느 게 하늘인지 불가 안 갈 정도로. 마치 어떻게? 마치 우리가 도장을 꽝 찍은 것처럼 그대로 비친다는 거죠. 근데 바닥이 울퉁불퉁한 도장을 찍어도 어떻게 되죠? 이상하게 찍히죠. 왜곡되게 찍히는 것처럼. 그러한 경지의 선정, 산매를 해인 산매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뭐 대표적으로 선문답의 알고리즘을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방대하지만 또 분류를 세분화시킬 수 있으면 세분화시키면 좋겠죠. 뭐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할 수 있고 했는데 저는 거칠게나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우리 불교 경전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의 범주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범주화시킨 것은 인공지능 챗봇, 상담 심리 챗봇에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은 제 아이디어긴 하지만 어때요? 구체적으로 우리 불교 경전이나 이러한 내용들이 인공지능에 뭐 어떤 내용으로 쓰일 수 있는지 이 얘기를 제가 제시하려고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궁금하신 분은 제 논문 요거 보시면은 요 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구체적인 아까 지금 미리 다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그 마조돌과 남약해양 지금 옆에서 그 지금 뭐 하고 있죠? 돌 갈고 있죠. 진짜죠. 절에 가면 저런 그림들 많아요. 그래서 자선하고 있는데 흘겨보고 있잖아요. 아우 시끄러워. 그래서 그때 저 벽돌 저게 하나의 은유로서 작동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이러한 선문답, 여러분들은 선문답을 인공지능한테 자리 안 뺏기려면 아마 선문답 좀 자주 봐주시는 것도 여러분들 많이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이렇게 내담자들 와서 상담하고 그럴 때 선에서 사람들을 제접하는 방식, 물론 이제 우리 서양에서 발달한 심리학이나 그런 상담 심리 같은 그런 하나의 학문체계로서도 정밀하게 체계적으로 전달되는 바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막히거나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아마 우리 선오록에서 많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또 그건 아주 여러분들만의 또 고유한 형태의 또 그런 또 자산이 될 수 있겠죠. 자량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챗봇이라는 것을 아주 많이 만듭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뭐 금융권 또는 뭐 다양한 형태의 우리 뭐 서비스를 이용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때 이런 형식의 이제 챗봇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굉장히 편리한 기능 때문에 많이 이제 호응도 받고 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항상 인간과 기계, 인간과 인공지능의 상호 의존 관계를 얘기하면서 또
빼놓을 수가 없는 얘기들이 바로 저런 이제 부작용들을 얘기하는 거죠. 국내의 뭐 이제 유력한 형태의 이런 저 데이터 기업에서 올해인가요? 작년 말인가요? 그 챗봇 이루다라는 것을 출시를 했어요. 웹사이트 상에. 그래서 여고생 모델로 했나요? 하여튼 여대생 모델로 했나요?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젊은 층들의 어떤 그런 요즘 뭐라지 헬지옥 뭐 이런 말들 옛날에 있었잖아요. 헬조선, 헬지옥이란다. 헬조선 이런 말도 있었고 한데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좀 뭐 위로도 하고 좀 그것을 이렇게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구상을 했었나 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며칠 만에 바로 이거 출시된 거를 다시 또 다 폐기해 버렸죠. 요번에 또 다시 또 재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이제 데이터 문제가 많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저게 오픈 소스다 보니까 저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유익하고 좋은 형태의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 욕설이나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이나 그러한 험담들, 욕설들만 다 뱉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다가 뭘 배우겠어요? 인공지능은 딥러닝으로 그쪽으로 편향된 정보들만 인터넷상에서 다 긁어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젊고 순수한 애들이 이루다라는 게 나왔는데 나도 한번 상담하면서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나오는 건 다 욕이고 나오는 건 다 뭐 낫지 만세 막 이런 거 하고 하이리틀러다 하고 있고 막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안 한 말도 못하죠.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 그분들도 알았겠지만 예전에 우리 이제 2017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테이라는 그런 챗봇을 출시를 합니다. 그 친구들이 일주일 만에 다 폐기했거든요. 그 사업 자체를. 왜냐하면 취지는 다 그런 식이었어요. 워낙 10대의 자살률이 높고 10대의 우울증 환자 비율이 높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챗봇을 통해서 도움을 주겠다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야심차게 그 청소년 상담 챗봇을 만든 거죠. 근데 그때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다 인종차별 또 막 그렇게 무슨 나치 찬양 막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완전히 그 사업을 접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뭐 놀랍게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아주 똑같은 복사판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좀 이렇게 사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었으면 좀 이런 걸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례가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게 앞으로 우리가 인공지능하고 우리 인간하고 관계를 맺고 결국 우리 강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또 다른 형태의 결론은 그거거든요. 앞으로 첨단 기술, 우리 인공지능이나 기계하고 나하고 우리 인간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단순히 기계가 아니야, 그 사람이란다. 그 대상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생각도 할 수 있고 더 창의적일 수도 있고 또 우리보다 운동 능력 좋은 형태의 인공지능 로봇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몸이 없지만 지성만 갖고 있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형태의 온라인상에서만 돌아다니는 챗봇일 수도 있어요. 저 이루다가 그렇죠. 지금 저렇게 상징적으로 그림은 저렇게 아이콘이 돼 있지만 이루다가 온라인상에서 뭐 몸통이 있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알고리즘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관념하기를 마치 신체가 있는 사람처럼 이 몸이 바디가 있는 사람처럼 관념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형태의 알고리즘, 인공지능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제 이미 그 속에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고도화된 어찌 보면 인간보다 더 대단한 또 지난번에 언젠가 얘기했죠. 그것도 똑같이 제가 2017년도에 그때 논문을 쓰다 보니까 그 당시도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이제 시간이 지난 거죠. 그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좀 우스개 같은 경우인데 그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세계적인 형태의 데이트 사이트가 있어요. 데이트 앱이 있었대요. 뭐 이름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가입자가 거의 뭐 한 4, 50만 명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거대 회사죠,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회적으로 남녀를 만나게 해준다고 하는데 대부분 불륜을 조장한다는 사이트로서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해킹하는 해커 집단들이 그 사이트를 딱 표적을 삼아서 그걸 다 해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가입된 사람들 명단을 싹 다 풀어버린 거죠. 그냥 다 노출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 이제 사건이 벌어졌는데 뭐 그 사람들은 되게 이제 민망했겠죠. 근데 그 민망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재미있었던 사실은 그 수십만, 3, 40만 명에 이른 사람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녀가 이렇게 같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5대 5는 아니더라도 한 6대 4 정도로 남녀의 비율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의 어떻다? 90%가 남자더라 이거예요. 또 그리고 10%도 거의 10%도 안 되는 극소수의 여자들. 그러니까 몰라서 아마 가입한 여자들이겠죠. 근데 어떻게 한다? 알고 보니까 전화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채팅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걸 중간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어떻더라? 남자가 90%나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상대하는 여성들이 전부 다 인공지능이었다는 거죠. 인공지능. 그게 2017년도예요. 그냥 그 친구들은 두 번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죠. 거기 노출된 것도 열받고 또 알고 보니까 몇 년 동안 자기가 절절하게 어떤 그런 사랑의 속삭임을 나눴던 그 대상이 인간이 아니고 그 회사의 인공지능이 그 챗봇이었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해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인간들이, 특히 남자들이 사람한테서 얻지 못하는 형태의 위로와 정서적 교감을 인공지능한테 더 얻었다? 그것도 2017년도에 요즘도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상용화된,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알고리즘들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유료인 거죠. 돈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처럼 뭐 무료로 뭐 카톡 쓰는 거하고 레벨이 다른 거죠. 근데 그때 그 인공지능이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남성 가입자가 90%까지 압도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대화를 이제 해주는 것들인데 수십만 명의 남자들, 그 특정 나이대, 특정 직업군, 특정 인종, 특정 사회적 배경, 교육 수준, 보험 가입 여부, 뭐 별의별 그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렇게 아까 해소 알고리즘 무슨 알고리즘으로 분류하듯이 어느 지역 사람들 20대보다는 30대, 30대보다 40대 이런 식으로 다 분류를 해놨단 말이에요. 데이터들을. 그래서 이 나이대의 남자들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고 어떤 거에 관심이 많더라. 또 여름 때 휴가는 어딜 가고 싶어 하더라는 게 어떻다? 몇 퍼센트의 확률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챗봇은 어떻게 한다? 그 데이터에 맞춰서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할 법한 얘기들, 흥미있어 할 법한 얘기들로만 계속 대화를 이끌어 가니까 우리 쏘 없는 그 남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좋다고 내 마음을 유일하게 알아준다. 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막 감동받으면서 계속 돈을 지불했겠죠. 뭐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무슨 힘이다? 데이터의 힘이다인 거예요. 데이터의 힘이다. 광고도. 그런 사례가 그게 2017년도. 인공지능 업계, 요즘 디지털 데이터 시장에서 5년 정도 전이면 거의 구석기 시대나 다름없어요, 사실은. 지금의 수준에서. 이제 보면 되겠지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계속 캐치업해 주는 건데, 보십시오. 이따가 또 설명한 내용이지만, 그래서 아까 이루다 문제, 아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테이의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디지털 데이터,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가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알고리즘을 다룬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세상이 달라진다기보다도 결국엔 인간의 마음, 결국에는 인간의 생각들, 인간의 말, 인간의 언어들이 다 데이터로 다 들어간다 이거죠. 결국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은 우리 하나의 거울처럼 투사되는 거죠. 비치는 거죠. 거꾸로. 우리의 자화상이고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초발심 작용에 나오고 화학경에서 나오는 아주 쉽지만 주옥 같은 얘기죠. 소가 마신 물은 우유가 되고 배비 마신 물은 독이 된다. 지혜롭게 배우면 깨달음을 이루고 어리석게 배우면 계속 생사를 면치 못한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도구에 어떤 마음으로 이 알고리즘을 활용하냐가 우리 인공지능 시대에서 중요한 그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전해드린 얘기는 총론적인 얘기고요.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 우리가 2020년도부터 완전히 우리 미디어,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루고 인공지능 업계에서도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죠. 그 GPT-3 말하는 인공지능의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불과 이제 2년도 안 됐어요. 만 2년도 안 돼갖고 굉장히 인공지능 업계가 충격에 빠졌었는데 그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던 알파폴드가 또 작년에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뭐 1, 2년 사이에 그 변화는 어마어마해요, 진짜로. 근데 지금 보면 그 구체적인 예로 GPT-3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어디 가서 인공지능 그래도 보일스님하고 같이 뭐 한 학기 동안 들었는데 GPT-3 딱 모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딱 보면 GPT-3 하면 나 좀 안다. 이렇게 좀 그래서 말을 섞어야죠. 여기 있는 대화가 그 실제로 그 조슈아라는 사람이 그 제시카라는 자기 연인을 아주 젊은 나이에 불치병으로 잃었어요. 그래서 너무 상실감이 커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부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이 친구는 한 게 뭐다? 그런 사이트가 있대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이트가 있대요. 무슨 사이트냐면 이 친구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나의 사랑하는 여인이 죽었는데 지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다시 한번 좀 대화를 해봤으면, 이런 바람이 있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미 죽은 자, 그러니까 고인의 하고 같이 나눴던 카톡, 우리 같으면 그러니까 전화 음성 기록 또는 카톡 기록, 그 같은 뭐 트위터나 이런 게 되겠죠. 그 기록에 조금 샘플만 있고 목소리도 한 30초 정도, 생전에 자기네끼리 나눴던 보이스메일 한 30초 분량의 샘플만 있으면 그대로 그 사람하고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형태의 카톡 패턴으로 해갖고 당신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리움을 달랠 수 있고 당신이 그 상실감을 좀 치유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비즈니스를 시작한 게 그 프로젝트 디셈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GPT-3라는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영업을 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지금 말하는 게 이겁니다. 이 프로젝트 디셈버란,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번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대문 창이에요. 뭔가 칙칙하죠? 좀 느낌이 으시시해요. 좀 밝게도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웃긴 게 이게 바로 여기 가서 하면 가장 낮은 버전이 제가 알아보니까 5,700원. 우리나라 돈으로 5,700원 정도 내면, 한 6,000원 정도 내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활용할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아주 상용화돼 있고 아주 일반화돼 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뭐 어머니나 뭐 부모님을 일찍 잃었다, 뭐 심지어 뭐 자식 뭐 이렇게 됐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좀 치유를 받고 그리움을 달래는 용도로 가입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저걸 활용을 하더라. 그래서 저게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계시고 전공하시는 하나의 상담 치료하는 그러한 형태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픈 AI라고. 이게 회사 이름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강의에서 항상 자주 등장했던 인물 있죠. 우리 언론상에서 많이 나오는 그 스페이스X, 그 우주선을 화성에 쏘아보겠다고 하는, 여러분들 주변에 다 올리는 그 테슬라 자동차의 CEO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라는 저 회사를 만들었어요. 최근에 한 몇 년 안 됐어요. 한 4, 5년 됐나요? 근데 저게 이제 뭐라 하죠? 비영리로 만들었거든요. 자기가 투자를 해서 또 뜻있는 사람들과 같이 해서.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볼 때는 인공지능을 되게 찬성할 사람처럼 보이는데 또 인공지능 로봇도 지금 만들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공지능은 거의 인간의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위험한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자기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생각 있는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하고 대결하고 인공지능 때문에 인류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초기 단계에서 인간과 인공지능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이제 방지하겠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이 오픈 AI라는 회사를 설립을 한 거죠. 거기서 나온 획기적인 지금 작품이 바로 GPT-3예요. 저게 상용화되어 있어서 어지간하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열려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서 사용할 수 있고요. 특히 언어에 특화되어 있는 그겁니다.
우리가 약칭으로는 GP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돼 있는데 한국말로 하면 좀 어려워요. 뭐 사전 학습 언어 생성 모델, 그냥 GPT라고 그냥 하세요. 한국말이 더 어렵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2020년도에 19년도인가요? 그 GPT-3가 있으면 GPT-2가 있었겠죠. GPT-2가 나왔는데 왜 GPT-2가 금방 들어가 버렸냐면 그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딱 나왔는데 충격받았대요. 이게 너무 성능이 좋아서. 근데 이 사람들 활짝 놀란 게 사람하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게 아주 뭐라죠? 너무 똑똑해서 그냥 없는 얘기도 심지어 막 지어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가짜 뉴스 있잖아, 가짜 뉴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출시하려고 했다가 얼마 안 주고 다시 또 폐기해 버렸어요. 그때 말이 이거 너무 우리가 그 안전 제어 장치 없이 이렇게 설명해서 똑똑하기만 한 애는 이게 흉기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빨리 조기에 이제 다시 걷어들였고 이제 그런 안전 장치들을 나름 이제 보완을 해서 나온 게 GPT-3가 한 1, 2년 만에 출시가 됩니다. 근데 그 GPT-3는 진짜로 심지어 GPT-2가 너무 두렵고 얘가 너무 위험하다 해서 안 했던 건데 그거보다 최소한 100배 이상 매개 변수를 갖고 있는 아주 뛰어난 인공지능이 탄생한 게 그게 GPT-3입니다. 그래서 GPT-3는 아까 이런 데서 쓰이지만 어떻게 요즘 사용화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어로 이메일을 보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사업 비즈니스 같은 거 할 때 내가 영어를 잘 장문에 자신이 없어.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뭐 며칠까지 보낼 것이다. 그 중요한 핵심적인 거 있잖아요. 운동화 50켤레 몇 월 며칠까지 이 단어만 알면 돼요. 그러면 거기다 딱 치면 걔가 메일을 다 만들어줘요. 그 핵심적인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장문할 때 그 문법이 틀릴까봐 다 못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명사만 운동화 50켤레 뭐 한국 시간으로 언제까지 이것만 박아주면 얘가 완벽한 비즈니스 이메일을 만들어줘요. 이 GPT-3가 그렇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로 딱 들어가갖고 숙제해야 되는데 내일 지금 뭐 우리 독서 클럽에서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로미오와 줄리엣을 내가 읽어본 적이 없어. 그래도 좀 내용은 알고 싶어. 요약을 좀 알고 싶고 세이크스피어는 좀 읽어봐야 되니까. 근데 읽을 시간이 없어. 그러면 GPT-3 해야 되고 야 로미오와 줄리엣 요약 좀 해줘. 한 A4 반 정도로. 그럼 어떻게 한다? GPT-3가 1초도 안 걸립니다. 1초도 안 걸려요. 그만해서 또 금방 또 나오고. 너무 뛰어난 거죠. 또 어떤 에세이를 쓰라고 그러면 또 에세이 썼는데 실험을 해봤어요.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딱 그걸 보여줘요. 만약 한국말로 썼다 칩시다. 딱 쳐갖고 자 이것은 인공지능이 썼을까요? 인공지능이 아닌 사람이 쓴 에세이일까요? 그래서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이 썼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인공지능은 튜링 테스트에 통과한 거죠. 그게 GPT-3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좀 센세이션을 해요. 지금 GPT-3가.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왜 의미를 갖느냐. 우리가 좀 철학적으로 아니면 또 우리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문제 한번 생각해 보죠. 인간이 다른 동물들, 다른 종들보다 뛰어난 게 뭐가 있을까요? 생각? 우리 강아지 생각 안 할까요? 생각 없이 살까요? 언어. 역시 대단하시네요. 그 사피엔스라는 유발 하라리가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쳤던 한 10년 됐나요? 그 책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렸죠. 뭐 100만 부 이상 팔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대단한 이 지식 욕구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책의 요약이 그래요. 인간이 지금까지 호모 사피엔스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다른 종과는 달리 뭐 네안데르탈인이 무슨 크로마뇽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종류들하고 달리 어땠다? 언어를 할 수 있었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이 종들이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습이 가능했고 학습이 전승되어질 수 있었고 하나의 문명을 이룰 수 있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하고 호랑이보다도 약하고 뭐 병에 취약하고 힘도 약하고 우리가 아무래도 맘모스나 무슨 뭐 코끼리만큼 힘 세겠습니까? 또 그리고 아무리 산업기로 써니 그 맹수들하고 되겠어요? 뭐 끽하면 밀매 갔다가 그냥 죽기 쉬운데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힘도 없고 그닥 대단하지도 않은 인간종이 지금까지 이렇게 패권을 쥐고 지구상에 살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언어 때문이라는 거죠. 그만큼 언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언어도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이 엄청나게 중요한 언어를 어떻게 하고 있다?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잘하게 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 이것은 굉장히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단순히 언어가 아닙니다. 이 언어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다른 것들은 이제 이때부터 언어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자율적으로 이제 학습을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데이터들을. 그럼 어마어마해지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볼까요? 옛날 우리 지난번에 잠깐 봤던 홀로그램이라고 있죠. 홀로그램 기술. 디지털 휴먼 하면서 잠깐 했던 그때 우리 잠깐 봤죠. 이렇게 마리아 칼라스 요 콘서트 했던 거 그 실제 공연이에요. 이 마리아 칼라스만 어떻게 했다? 홀로그램으로 연출된 거죠. 분간 안 가요. 이것도 꽤 됐거든요. 일부러 저렇게 지금 카드로 해갖고 더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고요. 우리 방 안에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이 환영처럼 홀로그램으로 해갖고 대화를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영화가 최근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는 자,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치자. 그래서 그 넷플릭스에서 블랙미러라는 돌아올게라는 이건데 이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젊은데 갑자기 이제 불의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여자가 부인이 이 남편을 계속 그리워하니까 저 남편하고 똑같은 모양의 저런 식의 이제 인공지능 로봇을 집안에 들였을 때 너무 남편하고 똑같고 하니까 혼란스러워하다가 결국 마음도 주고 하는데 극단적으로 이 여인이 분명히 이 사람은 자기 남편은 아닌데 남편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이제 인공지능 로봇인데 그래서 마음을 안 주려고 얘기하는데 그 여자가 순식간에 한 번에 이렇게 좀 마음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된 원인이 뭐냐면 서로 기억을 공유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남편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형태의 기억들을 이 인공지능 로봇이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큰 혼란에 빠지죠. 이미 자기는 이제 멘탈로 이것은 나의 남편이 아니야. 이것은 가짜 인공지능 로봇에 불과해. 이런 식으로 계속 스스로 생각했지만 자기하고 똑같은 경험을 통해서 똑같은 기억을 갖고서 그 사람이 그 인공지능 로봇이 자기한테 말하는 순간에 이 친구가 엄청난 혼란에 빠져듭니다. 우리가 그때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이 데이터의 중요성이라든지 그 기억을 같이 공유하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좋은데 저게 이제 좋은 용도로만 활용하면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들이 우리가 할 일들은 이런 형태의 인공지능 활용이 과연 윤리적인가 이런 문제들이죠. 과연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물론 직접 우리가 무슨 무당도 아니고 이렇게 불러들이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결국 그런 방식이 돼버리는 거죠. 살아있을 때 엄마나 아빠, 내 아들 또는 내 사랑하는 연인의 목소리와 대화 패턴이 똑같이 구현해 줄 수 있고 심지어는 홀로그램이 됐든 아예 로봇이 됐든 똑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나 그런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됐을 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윤리적이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아닐진데 마치 우리가 온라인, 메타버스 혹은 현실 세계에서 마치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고스트 이렇게 디지털 고스트 이런 말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메타버스 또 이런 뜻으로도 쓰이지만 우리 메타버스 공간에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메일로 휴먼 계정 여러분 여기저기 사이트 가입했다가 휴먼 계정 알죠? 휴먼 계정이 오니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최근에 그 정보통신법이 개정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가 과거에는 많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아이디는 여러분도 뇌리에서 잊혀진 상태로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라져도 그 아이디는 돌아다니는 거죠. 똑같은 방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메타버스 시대에 이런 홀로그램 방식이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바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꾸미고 놓은 나를 대신하는 디지털 휴먼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고 혹시나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그 아바타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은 없지만 자기가 자동화된 자율성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 온라인상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반대로 얘기하면 디지털 공간,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나고서 막 이렇게 사교 모임도 하고 같이 놀고 있는 그 상대방이 누굴 수도 있다? 주인 없는 유령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묵시록 같은 거지 완전히. 코미디,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겨자씨 얘기를 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과연 윤리적인 문제냐 해서 조금 또 결을 달리해서 한번 접근해 보죠. 저 끼싹 고따미가 부처님한테 찾아와서 우리 아기를 살려달라, 살릴 방법이 없느냐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 부처님의 대답은 어떻게 했죠? 해소를 시키는 방식으로 한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래서 그러면 아마 소생시킬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방편을 썼는데, 결국 부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억지로 살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문제고, 그건 냉정하게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스트, GPT-3, 홀로그램, 뭐 다양한 형태의 현대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살아있었던 생전의 모습과 똑같은 누군가를 만나고 얘기하고 대화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뭐 아주 특별히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상담, 치유 효과 또는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글쎄요, 우리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처럼 또 상담 심리를 또 지금 전문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앞으로 다가오는 이런 문제들에서 좀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지금 저렇게 어떤 GPT-3나 홀로그램을 통해서 돌아가신 망자를 불러들이는 그런 내용들이 마치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다 끼싹고탐인지도 몰라요. 그죠? 끼싹고탐이 우리 아들 살려내라고 하는 것처럼 25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2022년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우리 다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통칭했을 때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다 끼싹고탐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그때 이렇게 법구경에서 이런 말 하죠. 그대만이 아이를 잃었다고 헛되이 생각했다. 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든 존재의 견고한 법칙이다. 죽음의 왕은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모든 존재를 거센 흐름처럼 휩쓸어서 고통의 바다에 빠뜨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대만이 아이를 잃었다고 헛되이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방편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행사 같은 경우에도 천도제를 통해서 왕자들을 깔끔하게 무장무예라, 복 받을 것도 없고 장애될 것도 없이 그 돌아가신 분하고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종교적인 의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의식들을 하는 거죠. 저런 이제 갈무리를 하는 거죠. 그런 이제 회원의 시간을 갖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게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GPT-3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다가 너무 집착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호모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가 또 있고, 그 후편으로 나온 호모 데우스에 보면 유발 하라리가 이런 말을 하죠.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닌 예술적 창의성, 정치적 신념, 종교적 신앙심은 그 상당 부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연료를 얻는다. 여러분들 마감 효과 알잖아요. 우리가 숙제 공부 미루다가 뭐 때문에 하게 됩니까? 결국은 마감 효과, 내일이 닥쳐오거나 시험도 마찬가지죠. 시험 일자가 정해져야지 우리도 움직이게 되는 그런 효과하고 똑같은 거죠. 사람한테 죽음이라는 종료 시점, 시한부 인생 같은 건데, 인간이라는 게 그 종료 시점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다? 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더 열심히 살 수 있고 몰입할 수 있고 다시 없는 기회다. 옛날 법정 스님 말씀처럼 일기일회라 그러죠. 단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기회, 원 찬스야. 그냥 다음 뭐 이 생은 글렀어, 다음 생을 기약, 그런 거 없어. 다음 생은 기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인 우리 속설로 대중 속에서 말하는 얘기 중에서 뭐 다음 생에 태어나면 그런 얘기 자꾸 하는데,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확률이 너무 적어요. 적다는 말도 민망할 정도로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도 맹구 우목이다, 무슨 뭐라 했죠? 또 불법 남봉이라고, 인간 몸 받는 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로또 당첨보다 더 희귀한 확률적으로 돼서 지금 인간 몸을 받고 금생에 왔는데, 그지? 이거를 허비하고 낭비한다는 게 어떻게
그래서 우리 옛날 경호 스님 그 뭐라죠? 참선 시 같은 데 보면 뭐로 나옵니까? 오늘도 지금 안거돼 갖고 지금 계속 정진들 다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도 하루에가 서산에 뉘엿뉘엿져 갖고 그것도 모르고 해서 그냥 앉으니까 눈물만 흐른다 이런 얘기 나오죠. 오늘 하루도 그냥 갔다 이거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절절하게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에 몰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장로개경에서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이 법, 이 도리, 이 이치는 이는 마을의 법도 도시의 법도 아니네. 그러니까 이 마을 다르고 저 도시 다른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시족의 법도 저 시족만의 법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온 세상, 아니 천상세계마저도 이 법에서는 벗어날 수 없네. 이게 무상하다는 법. 결국에는 우리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 항상 하지 않고 계속 변화하다가 결국에는 죽는다는 사실. 그걸 이제 무상법이라 그럽니다. 무상, 항상 하지 않다라는 게 무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재행무상 이렇게 하잖아요. 무상하다는 게 뭐라지? 우리 뭐 허무주의, 염세주의 이런 식의 표현 아니에요. 그 무상, 인생 무상하다. 그 무상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무상이에요. 그냥 달리 표현해 버리면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말이에요. 변화한다. 그게 뭐 허무하다, 염세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전달드린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GPT-3 또 우리 인공지능 챗봇, 특히 GPT-3 또 홀로그램 기술과 결합한 GPT-3에 대해서 이게 우리 앞으로 또 현재 삶과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 감성에 어떤 식으로 이게 다가올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